그러면서 처음에 제가 이 제 이야기가 이 하로 동선 여름에 난로 겨울에 부채가 되지 않을까 우려를 했는데 좀 다른 시각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김 박사님이 말씀하신 큰 틀에서는 잘 분석을 하셨지만은 저는 이제 러시아 총참 모델을 이렇게 인연 요약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와 관련해서 작년 5월달에 월간조선 인터뷰를 한 게 월간조선에 실렸고 1주년 맞이해가지고 금년 2월달에 1년을 평가하는 것을 기고해서 월간조선에 실렸습니다. 근데 제가 큰 틀에서 볼 때는 제가 예측한 대로 전쟁이 진행되고 있다. 왜 그러냐면은 저는 양쪽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푸틴의 어떤 개념이 우크라이나를 특별 군사 작전이라고 한 이유는 루스키 미르라는 러시아의 동일체, 즉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종교적으로 같다 하는 이런 측면에서 전쟁이 아닌 복속을 시켜야 될, 다시 재통합을 해야 될 그러한 나라가 우크라이나다. 이런 측면에서 이 루스키 미르를 이해를 못하면 마치 우크라이나는 불쌍한 사람, 푸틴은 나쁜 놈 하는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미국의 딜레마가 뭐냐면 저는 이 전쟁을 가장 객관적으로 잘 평가하고 있는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린다면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신세계 질서라는 이혜영 교수라는 분이 쓴 책이 가장 제 의견과 한 80%가 일치 싱크로나이즈 되는 그런 내용으로 전개를 하고 있고 또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단히 이렇게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 말씀을 드리고, 미국의 딜레마가 뭐냐면은 이 예영 교수 이야기도 그렇고 저도 보고 있는 점은 러시아를 약화시키는 것이지 러시아를 폭망시키는 건 아니다. 이 미국의 딜레마가 러시아의 힘을 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 미국의 목표는 이미 달성됐다고 합니다. 러시아 힘은 어느 정도 뺐고 나토의 군비 증강 요구했는데 나토가 지금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이렇게 이제 군비를 증강해서 미국의 군산복합체의 무기 시장이 확실하게 확보가 됐다. 그런데 우리 K방산이 하지만은 실제로 그 진입 장벽이 엄청 높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힘을 합해서 우리가 가야 되는데, 미국 입장의 딜레마가 뭐냐면은 미국이 러시아를 너무 약화시켜가지고 붕괴에 도달하게 하면은 3차 대전이 일어난다고 키신저 박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 볼라디보스톡이나 그 카자흐스탄 이쪽에 중국이 계속 영토를 내놔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푸틴과 푸틴이 시진핑과 의견이 일치되는 점은 김 박사님하고 조금 의견이 다른 부분인데, 미국의 헤게모니를 러시아와 중국이 힘을 합해서 일극체제를 끝내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조금 신세계 질서를 구축하는데 좀 관점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저게 지금 두 나라 다 족을 쓰고 있어요. 먼저 우크라이나가 족을 쓰고 있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2014년에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를 복속시키 당하기 전에 2013년도에 징병제를 폐지를 해요. 국민투표로 징병제를 폐지합니다. 징병제를 폐지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상비군이 줄어들죠. 상비군이 줄어드니까 자동적으로 예비군이 줄어듭니다. 예비군이 줄어들어가 20여만 명의 군인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게 그 넓은 땅덩어리 방어가 안 되니까 우크라이나는 어떻게 했냐면 도시지역 작전을 한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비정규전으로 한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와 충돌되고 있는 지점이 전부 도시지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방이 도와줄 때까지 러시아가 침공해 오면은 그것을 방공망으로 구축을 해서 러시아의 침공을 저지한다는 이런 전략으로 대응을 했는데, 그렇다면 러시아는 왜 죽을 쓰고 있느냐? 개혁이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푸틴이 집권 이후 4차례의 개혁을 했는데 2008년도 개혁, 세르듀코프라는 사람이 원래는 페테르부르크에서 가보장사를 하다가 페테르부르크 국세청장을 하고 모스크바 국세청장하고 전 러시아의 국세청장을 했는데, 이 푸틴이 볼 때 군 개혁이 지지부진하니까 비용에 초점을 두고 세르듀코프한테 개혁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이 개혁이 잘 돼서는 괜찮은데, 첫째는 편성, 즉 사단과 군단을 없애버렸어요.
7개의 사단만 놔두고 사단 군단을 없애니까 정부 6개의 공구를 4개의 정부로 바꾸면서 군사령부 밑에 여단 밑에 대대 전투단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대대급은 6시간 이상 작전이 불가합니다. 소련군의 옛날 소련 시대의 군사작전은 집중강압전법, 즉 스팀롤러 전법을 하다가 이게 임무영지로 바뀌었는데 러시아의 군사교육은 그게 안 못 따라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편성을 바꾸었는데도 불구하고 충분한 전투 실험과 그 개편에 따르는 조치를 못하고 전투에 투입했다는 거. 또 하나는 장교를 33만에서 20만으로 줄이면서 13만의 중형 대령급 장교를 전부 다 내어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급하니까 다시 불렀지만은 장교들이 어디 잘 호응을 안 했습니다. 그게 이제 중간 계층에서 약화가 되어버렸다는 문제하고, 그다음 또 하나는 이제 이 개편을 하면서 아웃소싱을 너무 많이 줘버렸습니다. 이게 러시아 내에서 전쟁을 했으면은 큰 문제가 없었어요. 민간인들이 그걸 담당하니 전투 지원과 전투 근무 지원을 담당하니까. 근데 작전 지속성 측면에서 해외 원정 작전이 되다 보니까 이게 지금 140km만 넘어가면 철도역에서 이 보급 지원이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전쟁 지속성에 문제가 있고, 또 사단 군단이 없다 보니까 연속 작전, 러시아나 소련 작전이 대대 6시간, 여단 12시간, 사단 24시간, 우리가 군단 48시간 작전을 보는 이유가 새로운 제대가 있으니까 이걸 연속적으로 투입을 해가지고 연속 작전이 가능한데 이게 어려웠다 하는 이런 점을 지적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작년에 인터뷰를 할 때 러시아가 주안을 둬야 될 게 발전소보다는 변전소를 먼저 때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5월달에 그랬는데 11월달에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겨울 작전을 앞두고 모든 에너지와 이게 뭐 주방하고 하는 모든 시설이 전기로 거기 됩니다. 그러니까 메갈로시티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의 가장 취약점이 도시지역 작전을 하는 데 있어서 러시아가 주안을 둬야 될 게 전기에 아웃시켜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러시아가 정치적 제한사항 때문에 군사 목표 선정에 러시아 군부 장군들이 굉장히 애를 먹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표 선정에 있어서 위선 일치가 안 됐다 하는 이런 면을 지적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저는 이제 이와 관련해서 논문을 한 4편 썼고 많은 기고를 했는데 4월 7일 날 국방대학교에서 러시아군의 합동성과 우크라이나군의 합동성이 왜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 그런 관점에서 화력과 정보, 그 다음에 이제 기동, 작전 지속, 그 다음에 이제 지휘 통제 이런 면에서 8개 단계로 나누어서 1년을 8개 단계로 나누어서 분석을 했는데 바흐무트에서 격전이 일어나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은 하리코프하고 그 마리우폴하고의 연결하는 전략 요충지입니다. 그러니까 푸틴도 양보할 수가 없고 젤렌스키도 양보할 수 없는 이런 지역이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격전이 벌어지는데 이미 우크라이나하고는 상비군이 없어졌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미국 이게 시진핑이 중재를 하러 갔다가 시진핑이 이 중재는 내한테 달린 게 아니고 바이든 대통령한테 달렸다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시진핑이 중재를 하더라도 일단은 중재를 했지만은 미국이 그전에도 중재를 했습니다. 근데 동부 4개주 인정하고 했는데 뭘 인정 안 했냐면은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을 안 하겠다는 이 보장을 안 했기 때문에 푸틴이 거부를 한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푸틴이 지금 국민들이 푸틴만의 전쟁이 아니고 러시아의 전쟁입니다. 이거는 그런 점에서 저는 김 박사님하고 의견을 좀 달리하는데 왜냐 지지율이 80%에서 83%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거는 제가 가서 봤을 때에 러시아 국민들의 상무 정신은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러시아 총참모대 유학을 간 결정적인 이유가 에르미타주에 420만 점의 보물이 있는데 그 중앙 현관에 제국 러시아의 장군들이 초상화가 걸려 있는 걸 보고 야, 이 러시아의 곰탱이 같은 놈들이라고 봤는데 그게 아니구나 이렇게 느끼고 제가 유학을 갔는데 그만큼 러시아의 상무 정신이나 국민들을 지도하는 푸틴은 지금 우리가 여기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이거는 거의 그렇다면은 그게 다 맞다면은 이미 러시아군은 보따리 싸가지고 모스크바로 돌아갔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은 20%의 우크라이나 영토를 점령하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이 전쟁을 봐야 된다. 즉 도덕적 관점보다는 국가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이 전쟁을 봐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공산주의가 붕괴가 됐는데 러시아는 공산주의 국가는 아닙니다. 전제주의 국가, 독재 국가지. 그런데 유럽 사람들이나 전 세계 사람들이 붕괴가 된 공산주의 대신에 러시아를 그 자리에 갖다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루스포비아라고 그래가지고 러시아 혐오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푸틴이 처음에는 이 부크레스트 조약하고 민스크 조약을 했을 때에 우리도 나토의 일원으로 좀 해달라 그런데 푸틴이 미국에서 기다리라 그래놓고 푸틴 뒤통수를 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도덕의 관점에서 푸틴이 침정했으니까 나쁜 놈이다 이렇게만 볼 수는 없는 전쟁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지원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상명대학교 국가안보학과에 근무하고 있는 윤지원입니다. 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 정말 잘 들었습니다. 제가 저는 국가안보학과에 초급장교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이제 국가안보학과에 들어오는 남학생들 아직은 여학생을 안 받고 있어요. 내년부터 여학생을 받을 예정인데 어쨌든 입학생 몇 명 빼고 한 3명 정도 빼고는 다 ROTC 자원입니다. 초급 간부로 이제 분간을 하게 되고 소위 이제 초급 장교로서 대한민국을 이제 지키는데 그런 교육을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석박사생을 배출하는데 대부분 다 현역 군인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석박사 시간에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많이 이제 발표도 하고 같이 토론도 하고 뭐 거의 전쟁 발발과 동시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떼놓을 수가 없죠. 그리고 제가 지금 현재 국방홍보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국방 TV, 국방 포커스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방송하는데 국방 외교 시사 정책을 다루고 있습니다. 매주 1회씩 이제 방송하는데 거기서도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전문가 모셔서 많은 얘기를 듣고 또 늘 그냥 국방하고 같이 현실을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뭘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시고 오늘도 제가 몰랐던 사실도 많이 알게 됐는데 지금 바로 앞에 지훈식 장군님 말씀해 하셨듯이 저도 사실은 주 전공이 러시아 및 동북아 외교 안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최대한 좀 균형 있게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제가 이제 저도 칼럼도 쓰고 또 최근에 제가 영어로 논문을 써서 이제 미국에서 나오는 채택이 됐습니다. SSEI라고. 그 논문의 중심은 그 논문의 핵심은 저는 전쟁 양상 이 자체를 분석하기보다는 왜 러시아가 Z 전략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지정학적인 그런 관점에서 좀 분석을 했습니다. 뭐 다양한 분석이 가능하지만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 우리의 선택은 무엇을 할 것인가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는데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저는 토론을 마칠까 합니다. 러시아라는 나라를 이렇게 보시면은 러시아의 서부 쪽은 항상 이렇게 국경에 뭐 우크라이나 벨라루시는 다르지 않습니까? 벨라루시는 친러 국가이고 우크라이나 아래쪽으로 2008년도에 조지아 전쟁도 있었지만 쭈르륵 보면은 하나의 벨트 라인이 형성이 됩니다. 예를 들면 다 알고 계시지만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을 하게 된다면 일종의 그 지역에 잠재되어 있는 몰도바라든가 소련에서 독립한 국가들, 뭐 조지아는 이미 뭐 오래전부터 꿈을 꾸고 있죠. 반 러시아 경향이 강합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을 한다. 뭐 최종적으로는 독일이 반대해서 가입을 못하고 또 미국과 여러 형태가 있는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은 군사적인 거는 장군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그 지도에 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통일을 위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압록강, 두만강을 중심으로 중국과 러시아 국경을 맞대게 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는 오랜 몽골부터 침략 이후부터 전통적으로 방대한 나라, 세계에서 가장 큰 영토를 가지고 있는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고민이 뭐냐? 바로 안보 공포증, 달리 표현하면 안보 포위증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이렇게 지금 중국과 중앙아시아 이제 발표하신 내용하고 좀 다른데 중앙아시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이런 국가들하고 만든 그 상하이 협력 기구가 상당히 결속력이 강합니다. 그러면 중부 지역에서는 이상이 없어요. 전선에 쉽게 말씀드리면 그 국경 라인이 border politics라고 하는데 또 이 동쪽을 보면 또 우리 식으로 보면은 북한하고 중국도 이 동해 쪽으로도 국경이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난히 나토와 EU 그 전에 다 바르샤바 조약기구가 해체가 되면서 구소련에 속해 있던 국가들이 자유민주주의가 되면서 EU에 가입하고 대다수 나토에 가입을 했습니다. 남아있는 그 벨트 라인이 바로 우크라이나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아직 가입 못하고 있는 국가들인데 그게 바로 범퍼 지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보의 안정지대인데 우크라이나가 만약에 나토에 가입을 하게 되면 아까 키우에서 모스크바까지 뭐 500, 700km 얘기하지 않습니까? 러시아로서는 굉장히 그 포위 공포증으로부터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푸틴의 전쟁이기도 하지만 또 러시아의 전쟁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거대한 방대한 국가가 가지고 있는 이 안보에 대한 위협을 좀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을 하게 되면 그 쭉 주변의 국가들 다 나토에 자동 가입하게 된다면 뭐 그렇게 가정을 해본다면 러시아는 이 서쪽에서의 안보의 위협이라는 거는 너무나 공포스러운 거죠. 이제 그런 것도 우리가 좀 이해를, 물론 저도 전쟁 반대합니다. 푸틴의 전쟁 선택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객관적으로 이 전쟁 양상을 좀 이해를 해야 우리와의 문제도 연결이 가능합니다. 그런 것들을 좀 상기시켜주고 싶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제 그 논문을 쓰면서도 가장 고민했던 점이 과연 전쟁을 정당화할 수 있느냐? 전쟁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지만 많은 전문가들, 해외 많은 전문가들이 제가 이제 자료를 정리하면서 봤더니 역시 푸틴 리더십 4.0이라 그럽니다. 푸틴 리더십 4.0은 뭐 지금 시진핑과의 결속, 그리고 이제 미국의 어떤 나토와 EU에 대한 그 힘의 영향력에 대해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새로운 형태의 푸틴 리더십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1년 전에 푸틴의 리더십도 거의 80%였거든요. 지지도가. 근데 지금 바로 4월 8일 날 네이버 검색하시면 나오시는데요. 현재 푸틴의 러시아 내에서의 지지율도 거의 80%. 아까 조 장군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러시아 내부에서의 푸틴의 지지율은 상당히 높다는 거죠.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체첸 전쟁 기억나실 겁니다. 94년도, 99년도 전 세계에 뭐 엄청난 그 테러를 뭐 자행을 했는데 그 체첸 분쟁을 사실은 중단시키고 어떻게 보면 체첸 전쟁을 완전히 해결하고 대통령이 된 사람이 푸틴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우리가 지금 러시아의 어떤 정치 문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러시아의 정치 문화가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독특한 개서적인 정치 문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옷을 입었는데 모든 형태나 행동은 권위주의 맞습니다. 근데 지금 러시아 내 공산당 지지율은요 10%도 안 돼요. 지금 푸틴 대통령이 주도하는 통합 러시아당은 지지율이 지금도 40% 정도 됩니다.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 그래도요.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 내 공산당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세요. 지지율이. 근데도 민주주의 국가 아닙니까? 어쨌든 저쨌든 국민의 손으로 푸틴을 뽑는 그런 헌법을 개정해서라도 그래서 뭐 전쟁 세세한 건 이제 더 이상 얘기 안 하고 제가 드리는 초점은 우리가 좀 더 러시아를 약간 객관적으로 보면서 그 나라의 정치 문화와 군사 전략 문화를 좀 이해하는 데도 좀 노력을 좀 해야 되겠다.
물론 저는 전쟁 반대하고요. 전쟁은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에 이제 예비전력 중요성을 저는 많이 강조합니다. 제가 이제 국방 예비전력 연구소라고 제가 만들었는데요. 민간인이면서 안보 전문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예비전력, 예비군을 어떻게 정말 정예화할 것인가. 그거는 저는 군대 물론 당연히 군대 안 갔다 왔죠. 네. 이런 국민이 한 사람으로서 연구자가 좀 목소리를 내줘야 된다. 지금 전쟁의 양상이 너무 바뀌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주 쪽, 지금 러시아가 고전을 면치 못하는 것도 미국의 도움도 있지만 다양한 무기도 있지만 지금 우주와 사이버 다 통합된 하이브리드전, 회색지대 전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통합된 전쟁인데 그래도 전쟁은 사람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의 초급 간부, 중간지대의 장교들을 튼튼하게 양성해야 되고요. 지금 저희 ROTC 제자들 좀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는데 현장에 가면 다른 목소리 많이 내기 때문에 국방부에서 국방혁신 4.0을 추진 중인데 초급 간부에 대한 처우 개선, 본부 개선을 꾸준히 해서 새로운 현대전 양상에 대비해야 됩니다. AI 유무인 복합 체계를 지금 진행하는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 장병들 1년 8개월 가지고 18개월까지가 안 되죠. 육군 기준이요. 그래서 좀 이 초급 간부 양성 그리고 AI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를 만들어 가는데 바로 중간 계급의 인력들을 잘 활용하고 그리고 그들이 또 장병들이 제대하고 나서 예비군이 됩니다. 그 예비 전력에 대한 국방비 57조가 넘는데 예비 전력 정예와 그 예산은 1%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비군 정말 예비군 훈련 가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한 2년 넘게 예비군 훈련을 못했는데요. 2박 3일 훈련하는데 정말 제대로 된 장비 그리고 훈련 엄수 예비군 훈련 가면 열심히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가면은 장비가 이상하다 막 이런 불평 많이 하거든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실전적으로 정말 전쟁이 발발했을 때 동원 가능하고 상비 병력처럼 동원 가능하고 상비 전력입니다. 스페어 전력 아니기 때문에 이런 예비 전력에 대한 좀 목소리만 내지 마시고 실전적으로 정부에서 또 국방부에서 국방혁신 4.0에도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획기적이진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계신 많은 예비역 장성님들께서도 진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교훈 시사점이 뭐냐 이런 점에서 많지만 저는 예비 전력 정예화에 박차를 가할 시점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한국국방외교협회 권태환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일본에서 국방무관을 역임을 했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박승부 장관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과연 일본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관점을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3월 16일 한일 양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역사적 결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일 관계가 새롭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시점에 한일 정상회담이 필요한가? 사실은 거기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습니다. 그 관점을 5가지 관점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국제 패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사실 아까 여러 가지 정말 훌륭하신 발표 또 토론이 있었습니다만 키워드를 제시한다면 역시 인도 태평양입니다. 결국은 지금까지 미중 전략적 경쟁을 하는 그 가운데 배제됐던 지구 반대쪽에 있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지금 국제사회에 굉장히 많은 질서의 재편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단순한 미중 전략적 경쟁에서 경제 안보라는 개념, 그리고 에너지 안보라는 개념, 식량 안보라는 개념, 이러한 내용들이 현실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지금까지 미국의 군사력에 의존했던 나토의 모든 국가들이 GDP 1%에서 2%, 많게는 3%, 그리고 중립국인 스웨덴을 비롯한 핀란드, 나토에 가입하는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또 GDP 1%로 전후 70년 동안 모든 안보를
미국에 의지해왔던 일본도 GDP 1%를 2%로 늘려가고 있다. 앞으로 미중 전략적 경쟁에 있어서 이 우크라이나 전쟁은 놀라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가장 두드러진 변화를 저희들은 일본의 모습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가장 상징적인 내용이 지난 3월 23일 중국과 러시아 푸틴이 시진핑과 만나서 정말 멋진 장면을 연출하는 바로 그 시점 직전에 기시다 총리가 젤렌스키와 만났습니다. 정말 김 빠진 사이다처럼 그 역할을 일본이 하고 있다. 지금까지 전후 패전국이었던 일본이 이제 글로벌에서의 역할 확대를 가져오고 있다 하는 내용을 저희들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핵 관련된 내용입니다.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지금까지 핵은 항상 자유를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나 한순간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그 순간부터 핵 사용 훈련을 하는 순간 모든 전장은 우크라이나로 한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초강대국인 미국조차도 우크라이나에 직접 군사적 개입을 할 수 없는 놀라운 핵의 그러한 위력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김정은이 거기에 이어서 핵에 의한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선대적 타격에 의해서 방위 역량을 무력화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동영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미 북한은 60에서 80발에 달하는 핵폭탄뿐만 아니라 투발수단의 모든 수단을 지상 그리고 SLBM에 이르기까지 모든 투발수단을 다 가지고 있다. 바로 이러한 내용은 저희들이 손자병법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무엇을 의미합니까? 앞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저희가 북한에 의한 선제 타격을 허락하는 순간 우리는 전쟁에 아무리 이기더라도 최종적인 한반도의 피폐된 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결국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앞으로 한반도의 전쟁이 핵을 가진 북한이 한반도의 전쟁을 일으킨다면 그 전장은 서울이 아니라 반드시 평양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어떠한 징후라든지 또 핵 사용에 대한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는 철저한 보복 의지에 대한 내용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바로 이러한 내용들을 일본은 어떻게 실현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두 가지 파일을 카톡에 보내드렸습니다. 거기에 지난 12월 22일 일본이 발표했던 전략 3문서 개정 내용과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일본의 모든 대응 태세를 정리한 그 문서를 보내드렸는데 세부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일본의 전략 문서의 그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첫 번째가 반격 능력입니다. 옛날에는 적기지 공격 능력이라고 얘기했죠. 북한이 만약에 일본에 대한 공격을 의도한다면 징후가 있거나 우려만 있더라 하더라도 반드시 선제적 타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놔야겠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토우 400발 그리고 앞으로 2027년까지 12식 육상자위대가 가지고 있는 지대함 미사일을 이제 함대지, 공대지로 개발해서 독자적인 반격 능력을 갖겠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현실인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핵에 대한 교전 능력을 부인하는 헌법 구조에 의해서 전수방위 원칙을 지킨다고 이야기하지만 일본을 위협하는 그 순간 징후가 있을 때는 선제적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겠다. 왜 토우미사일이 중요합니까? 토우미사일은 호위함에도 함정에도 실을 수 있지만 잠수함에도 적재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이미 22척의 3,000톤급 잠수함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한 잠수함에 앞으로 그러한 미사일들을 다 적재할 수 있는 그런 무기 체계를 바로 내년도에 도입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앞으로 GDP 1%에서 2%로 앞으로 5년 이내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약 43조 엔의 방위비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현재 미국에 있는 글로벌 파이어 파워 군사력 전문 평가기관에 의하면 일본은 군사력 지수에서 세계 5위입니다. 저희 한국이 6위죠. 이제 이 내용이 끝나면 일본은 군사
강국인 3위로 올라갈 겁니다. 일본이 군사력을 증가시킨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한 상대방이 일본을 공격할 수 있는 그 징후, 그러한 우려가 있을 때 선제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왜 우리한테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 반드시 일본 EEZ에 들어간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포위 사격을 하는데 괌을 대상으로 포위 사격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을 대상으로 한 ICBM을 이야기하죠. 왜 북한이 일본을 직접 공격할 명분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 전제 조건은 한반도 유사시에 관한 내용입니다. 한반도 유사시에 한미동맹에 의해서 유사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미군에 대한 모든 후방지원 작전은 일본 자위대가 담당을 합니다. How to fight tonight. 오늘 저녁에 바로 전쟁이 일어난다면 한국군과 미군과 자위대가 함께 전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16개 참전국을 비롯한 모든 국제 역량들이 일본에 있는 유엔사 7개 후방기지를 통해서 지금 바로 가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미 이러한 내용들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이미 97년도 미일 가이드라인에 지난 2015년 미일 가이드라인 개정에 의해서 법적, 제도적 그리고 지금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정작 당사자인 저희 한국만 이 내용을 만약에 경시한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소미아 군사비밀 정보보호협정을 우리가 일본하고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논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북한이 한반도에서 지원 역량을 차단하기 위해서 미국과 일본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러한 공격을 하려고 의도를 하고 있고 실제 전쟁이 일어났을 때 같이 싸워야 되는 현 시점에서 정보 공유를 할 수 없다는 건 군사적인 상식에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핵 관련된 일본의 움직임을 저희들은 굉장히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일본의 전력 증강은 우리에게 반드시 부정적인 내용은 아닙니다.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적인 일체, 군사적 협력의 그런 강화 태세를 고려했을 때 이미 그러한 군사적 훈련은 동해상에서 독도상공에서 영해 침공하는 그런 훈련으로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러한 일본의 전력을 우리가 한반도에서 전쟁에 억제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보복의 능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 또 하나 놀라운 현실이 있습니다. 핵에 관한 일본의 이러한 모든 움직임들을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미 일본은 1980년대에 미국과 협정을 원자력 협정을 통해서 핵 원료를 플루토늄, 우라늄에 대한 것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번 일본의 전력 증강의 변화를 보면 이제 그 투발 수단을 독자적인 능력으로 확보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본은 핵을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비핵화를 원칙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일단 유사시가 되면 전문가에 의하면 3개월 내지 6개월 핵을 보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이제 그 능력을 투발 수단으로 직접 현실화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는 핵 원료를 가질 수도 없는 그런 여건 하에서 과연 아까 말씀하신 현실적인 북한에 대한 핵 위협에 대해서 과연 미국의 핵 확장 억제에만 의지할 수 있을 것인가? 1000발에 달하는 북한의 미사일 그리고 잠수함 모든 투발 능력에 대해서 미국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측면에서 일본과의 그러한 앞으로의 전략적인 공조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 관점은 영내 유사시 시나리오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통된 의견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주는 우리의 가장 큰 교훈은 미국의 전략적 분산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군사 전략의 변화를 보면 양정면 작전이 가져오는 제한점을 항상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구 건너편에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미국의 전력이 분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앞으로 한반도 문제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반드시 중국과 대만 전쟁이 결합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적 여건에 있다. 그래서 지금 미국과 일본의 움직임들을 보면 여러분이 매일매일 뉴스를 통해서 보시는 것처럼 앞으로 우크라이나 전략적 분산이 있는 가운데 중국의 대만 침공 만약에 시진핑이 계획을 한다면 반드시 한반도에서
국제적인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아까 우리 김동영 박사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정말 그러한 어떤 개혁의 변화가 북한에 불어닥친다면 진짜 한반도에 위기가 올 수 있다. 정권 붕괴의 위협에 부딪히는 김정은이 마지막 택하는 수단은 바로 전쟁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한미연합사령관이 모든 강의에서 포럼에서 마지막으로 하는 문제는 레드리스입니다. 준비태세입니다. 어떠한 환경과 여건에서도 대한민국의 한미연합 방어태세를 유지하는 것이 임무다. 저희가 해야 될 이야기입니다. 정말 앞으로 한반도에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 존경하는 박승부 장관님을 비롯해서 여기 계신 육해공 예비역 장성들께서 정말 자기 분야에 있었던 경험을 가지고 앞으로 전쟁이 벌어진다면 어떤 전쟁이 벌어질 것이다. 그때 우리는 미국과 또한 일본과 그리고 16개 참여국을 비롯한 나라들과 어떠한 협력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것들을 위한 훈련을 지금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거를 할 수 있는 전력 증강을 해 나가야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관점은 군사혁신입니다. 아까 우리 주은식 선배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쟁의 교훈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는 작년 4월 그리고 올해 2월 22일 우크라이나 전쟁 1주년을 비롯해서 21개 분야의 전문가를 통해서 세미나를 하고 책자로 낸 바가 있습니다. 혹시 기회가 되시면 한번 우크라이나 전쟁의 시사점과 한국의 국방혁신 해서 분야별로 제시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언급할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략적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핵무장보다 더 중요한 국민적 공감대입니다. 일본은 전후 패전국으로서 전쟁에 대한 반전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 일본 국민들이 지금까지 전력 증강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 다 반대를 해왔던 그 국민들이 60%가 어떻게 GDP 1%에서 2%로 향상을 증강을 하고 적기지 공격을 하는 전수방위를 어떻게 보면 넘어서는 그런 내용을 찬성할 수 있을 것인가. 정부와 전문가들의 부단한 설득을 통해서 가장 결정적인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본 안보에 미치는 그러한 영향들이 이제는 북한의 핵, 북한의 위협이, 군사적 위협이, 중국의 군사적 위협이 일본의 안보와 직결된다는 것을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오늘 이 자리는 정말 중요한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전체 모든 국민들이 여야에 관계없이 정쟁에 관계없이 인식을 할 때만이 가능하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첫 번째 제시한 것처럼 과연 왜 강제징용 문제를 비롯한 역사적 문제에 굉장히 많은 국민들의 정서와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결단을 통해서 이제 한국과 일본 그리고 나아가서 미국 그리고 국제사회의 공조가 한반도의 안보를 위해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중요하다.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그 역사적 결단의 배경을 저희들이 새롭게 이해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좀 시간이 늦어진 점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고 오늘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경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세 분이 말씀을 했는데, 그야말로 요 세 분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다시 또 상당히 균형되고 이렇게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또 그런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 플로어에서 꼭 내가 한 말씀을 해야 되겠다 하는 분이 있으면 해야 되는데, 방금 마지막에 우리 건 장군께서 이제 이야기한 거, 저 일본 안도 대표, 일본 대표, 레이코상도 오셨네. 안도 대표가 혹시 이번에 그 일본 문제에 대한 이야기에 기초해가지고 한번 하실 말씀 있습니까? 레이코상에 한 두 분이 한마디 해봐요. 근데 일본 대표 왔는데. 뭐.
안 해도 괜찮습니다. 힘드시면 오케이. 그러나 우리 그 러시아 우리 저 조은식 장군의 이야기를 지금 또 했는데 우리 러시아 대사님 고참 우리 선배님 모시지만 한 말씀 하시겠습니다. 아까 인사도 안 했는데 우리 러시아 대사님 이래서 보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정말 오늘 공부를 잘했습니다. 네, 저는 뭐 러시아 대사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만, 뭐 요즘 매일 이렇게 팔로우하는 건 아니지만 전체적인 그림은 항상 쫓고 있죠. 정말 우리 김동명 박사는 독일 전문가시면서 어떻게 이렇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스토리 깊은 연구를 하셨는지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중요한 것이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그 임플리케이션이라고 그럴까? 그것이 더 중요한데 사실은 그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우리의 관심의 초점은 우리 대한민국 외교 안보 정책의 그 프레임 거기에 관한 것이죠. 그게 다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 아까 일본 얘기도 하셨습니다만 지금 뭐 이 정북 주사파들이 별별 딴지를 걸어서 반대를 하고 하는데 지난 3월 6일 날 박진 외교부장을 통해서 그 일본 징용공 배상 문제 이것을 제3자 변제 방식으로 하겠다. 이거 발표한 것은 정말 저는 구국의 용단이라고 생각해요. 그걸 지금까지 어물어물 아무도 못했는데 이 정북 주사파들의 공격이 무서워서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과감하게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26일 날 워싱턴에 가서 국빈으로서 초청이 돼가지고 가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 회담도 하고 또 그 전야제로서 이 두 대통령 커플이 또 모이는 모임이 있더라고요. 조촐한. 근데 그것이 한국전 참전 기념비 거길 방문을 시작으로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상하이 야원 합동 의회 캐피톨 힐에서 연설하고 우선 지금 가슴이 정말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이거 6년 만에 이거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완전히 망쳐놓겠다고 작정한 이 주사파 문재인 정권이 이 저질러온 이 만행이죠. 그래서 다시 궤도에 올려놓고 정상화시켜가는 과정인데 너무나 잘하고 있어요, 사실은. 저희들은 지난 6년 동안 광화문에서 늘 외치고 소리치고 우리 같은 동료들끼리 성명서도 수십 번 발표하고 문재인 물러가라는 소리를 외쳐 했는데 이렇게 1년도 안 돼서 이것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다. 너무나 요즘 매일매일 저희는 가슴이 뜁니다, 사실. 그리고 일본 문제를 해결을 했는데 이제 그러니까 해결의 시작이죠. 이제 그 4월 29일 날 윤 대통령이 귀국을 한다는데 그리고 이제 바로 5월 19일부터 22일에서 히로시마 G7 정상회담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면은 우리도 이제 G7 멤버는 아니지만 당당히 지난번에 나토 정상회담에도 파트너로서 참여를 했고 이번에 또 G7 정상회담이 하는데 거기 다른 여러 나라 어디요? 브라질도 오고 인도도 오고 베트남도 오고 그렇지만 그 사자 중에 비회원국으로서 당당하게 우리 윤 대통령이 가가지고 거기 주요 손님인 이제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국무위원 총리, 그 윤석열 이렇게 3자 회담을 반드시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이제 그 소위 한미일 삼각 안보 협력의 그
뭐라고 그럴까 클라이막스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끝나서 돌아오면 아마도 6월 달 중에는 기시다 총리가 한국을 올 것 같습니다. 날짜는 아직 안 정해졌지만. 그래서 여기서 다시 이제 양자 정상회담을 하면은 우리가 6년 전부터 외쳤던 한미 안보 동맹의 그 원상 회복 그리고 다시 진전 그리고 일본하고 협력을 통한 한미일 삼각 안보의 완성 이걸 그렇게 외쳐왔는데 그 그림이 이번 한 달 남짓하는 기간에 완성이 되는 거죠. 이거 다시 무너뜨리기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뭐 일본도 그렇고 여러 관련국이 러시아도 있고 중국도 다 있지만은 일본하고 우리하고 미국이 같이 이렇게 안보 동맹을 한다는 것은 정말 천하무적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볼 때는 일본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100년 전에 그 조그만 섬나라가 이 청나라를 무찔렀잖아요. 이 청. 저 로마노프 왕조 러시아 제국을 무찔러서 다 항복시키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무서운 나라입니다, 사실은. 근데 그동안에 이제 히로시마에 원자 폭탄 맞고 그런 걸 얘기를 해서 그동안에 이제 일본 국민들이 전쟁 반대 그 헌법을 만들고 했지만 지금 새로운 정세에서는 이제 이 공산 제국하고 싸울 수가 없잖아요. 우리 합치지 않으면. 근데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난 하늘이 내신 사람이라고 봐요. 어떻게 그 사람을 통해서 소위 자유와 인권과 법치 이런 가치관을 공유하는 국제적인 연대를 적극적으로 만들겠다. 이런 움직임이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나올 수 있어요? 더군다나 미국이 가장 필요한 시점이에요. 그 의심이 대단해요. 그래서 한미일 삼국이 이렇게 합치면은 중공, 러시아 당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 미국 가면 지금 제일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이제 핵 공유 문제가 가장 첨예한 이슈인데 당장 핵 공유를 하기는 어렵죠. 그렇지만은 적어도 나토하고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핵 공조, 저기 전술 핵무기 배치 등을 포함한 그런 방법이 당장 이루어지진 않지만 그런 대화가 깊이 이루어진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상원 양원 합동회의에 그 윤석열 대통령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건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그리고 다시 뭐 신문 보니까 하버드 대학 가가지고 학생들 강의. 그게 소위 이 자유민주주의를 해치는 세력이 누구냐 하는 그것이 내가 주제가 될 것 같아요. 그거 지금 중공이고 러시아고 북한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이제 이 국제 연대를 통해서 우리의 적이 누구냐는 걸 이번에 확실히 얘기하고 오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국방을 담당하시는 그 여러분들 많이 계시지만 저도 사실 외교관 출신이지만 저는 늘 군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군인은 무기 가지고 싸우지만은 우리는 입 가지고 싸우는 것이 많지요. 그러나 결국은 그것은 그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죠. 안중근 의사가 히로부미 저격할 때 나중에 사형 판결을 받으면서 딱 표냈지 않습니까? 위국 헌신 군인 본분. 원래 안중근 의사 군인 출신이 아니죠. 그렇지만 이 대한 조선을 살리겠다고 자기가 죽을 각오로 달려들어서 사형 받았는데 그거는 안중근 의사 저는 똑같은 신명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모이신 이 모든 분들이 다 군인이 됐다는 기분으로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싸우면 적이 있어야 싸우잖아요. 적. 이놈들이 6년 동안 대한민국의 주적이 없. 그리고 우리 군인이 누구를 가지고 싸웁니까? 이번에 다시 윤석열 대통령이 주적 개념을 부활시켰죠. 우리 이제 싸울 상대가 있습니다.
김정은하고 싸워야 되겠지. 또 시진핑하고 싸워야 되겠죠. 또 김정은이 또 이 죽은 것 같은 친구 아직 살아나 있네. 문재인이 완전 조국을 통째로 바치자고 하는 문재인이. 아니 집에 가서 자기 잊혀진 사람으로 살겠다고 하는 친구가 왜 제주 4.3 사건 찾아가고 무슨 다큐멘터리, 아니 사안자가 자기를 다큐멘터리 한 그런 놈이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죄송합니다 제가. 그래서 그리고 이재명 또 이것을 다 총괄하는 더불어민주당, 이게 전교조, 이게 전부가 이게 적이에요. 사실 우리 같이 지낼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지금 싸우지 않으면은 대한민국 지금 전 사방에 적들이 다 있는데 전선이 아닌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아직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으니까 우리 싸워야 되겠다. 뭐 그러고 토요일 나가고 뭐 광화문도 나가고 소리도 질러 그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시고 우리 다 이렇게 우리 결의를 다시 하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정경만 박사죠. 성함이 어떻게 돼요? 이철식입니다. 아, 육사 교수. 네? 육사 교수를. 몇개 생긴? 가르쳤어요. 내 29기부터 가르쳤어요. 그래. 여기 교수님하고 같이. 아, 나는 지금 나 보니까 충남대학교 교수입니다. 우리 포럼에 충남대학교 명예교수입니다. 우리 포럼에 정경만 박사, 네. 정경만 박사 우리 포럼에 오랫동안 같이 있었는데 대전에 있다가 왔어요. 타이다에 공부하고 있는데 아파가지고 벌써 한 7, 8년에 갔다 유교를 가지고 우리 김태형 장관. 그러니까 김장군 31기 30기부터 제가 가르쳤습니다. 저 문과생입니다. 지금 그렇지 문과 30기가 문과 아니야. 그렇지. 우리 정경만 박사 나는 내가 또 내 제자입니다. 건강하게 살아오신 줄 알고 나는 이제 지금 모르는데 좀 다르시고. 그래서 저 제자 보러 왔습니다. 그리고 그 여성분 뭐 할 말 있어요? 뭐 하실 뭐 이런 포럼을 보고서 오늘 공부를 많이 했다든가 일본, 러시아, 미국 뭐 전 세계를 한 바퀴 돌고 왔는데 혹시 뭐 많이 배웠는데 있어 한 말씀 하시겠어요? 아까 잠시 인사를 좀. 이런 나오셔 하세요. 이런 나오셔. 이런 나오셔 한번 해보세요. 앞에서까지 너무 좀 건조. 상관없고 거기 오히려 너무 잘해도 문제가 있으니까. 너무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를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이제 들어서 핵심적인 것들을 이제 들으니까 굉장히 이제 감동이 있었고 또 이제 이렇게 뭐 발제하신 분이나 또 이렇게 토론회 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제가 굉장히 많은 지식을 이제 얻어가면서 머릿속에서는 계속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이렇게 어떤 안보 의식이랄까 세계 평화 이런저런 것들에 이제 관해서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평화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이 또 내가 살기 위해서 누군가를 이제 죽여야 한다라는 이런 어떤 이제 근원적인 문제를 생각하면서 사람은 이제 왜 그렇게 해야지 되나 이런 것들 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평화를 사랑하지만 우리가 수천 년 동안 전쟁의 역사를 또 굉장히 많이 경험을 했고 또 그 경험을 한 세대들은 얼마나 참혹한지를 너무 많이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저희 이제 시아버님도 그 6.25 때 참전을 하셨던 분이시라서 그 영화 중에 태극기 휘날리며라는 장동건이 나오는 영화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냥 별 뜻 없이 그런 영화를 보여드렸는데 못 보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게 어떤 이제 힘드신지를 이제 몰랐어요. 근데 제가
그게 그 현장에 있었던 분들은 얼마나 이게 처절하고 또 우리 이제 대사님께서도 정말 군인 정신으로 군인은 아니지만 우리의 그 평화를 방해하는 모든 요인들과 싸워야 되겠다라는 말씀에 굉장히 이제 감동이 됐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평화를 사랑하고 각자의 방식으로 이렇게 힘을 합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심리치료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조금 20대 공부를 한 게 아니라 나이가 들어서 이 공부를 하게 되면서 사람들에 대한 깊은 이해를 이제 계속 해가면서 모든 사람은 누구나 혼자이지 않은 사람이 없고 누구나 외롭지 않은 사람이 없다라는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 보면서 누구나 자유와 평화와 사랑을 사랑하는데 우리가 정말 이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제 머릿속에 강의를 듣고 발제자 얘기를 들으면서 많은 이제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 모든 사람이 그 평화를 사랑하잖아요. 그리고 자유를 사랑하고 또 이렇게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이런 다양한 공간들이 필요한데, 우리 이제 장군님께서 이렇게 훌륭하신 일을 굉장히 오래 해오셨는데 제가 오늘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참석을 하면서 계속 와야 되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했고요. 이렇게 이제 또 앞에 나와서 얘기까지 하게 기회를 주신 우리 이제 장군님에게 다시 한번 이제 깊은 감사를 드리고 경청해 주신 많은 분들께 고개 숙여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저 윤지원 교수가 이야기대 후배일 거예요 아마. 우리 반갑습니다. 젊은 우리 주찬양이 앞으로 지금 시간이 가기 때문에 내가 마무리 짓겠습니다. 주찬이 나와. 우리 저기 포럼에서 제일 젊은 친구인데 북쪽에서 내려왔어. 얼마 전에 인사하고 늦었다. 인사 한번 해봐. 인사 한번 해. 네. 안녕하십니까. 백검 인사드립니다. 제가 이제 조금 해가지고 여기에 어떤 자격으로 참가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장군님 오라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전에 몇 번 왔잖아. 북에서는 뭐 장군 하는 사람 만나지도 못하고 빅뱅만 받고 했는데 여기 장군님들이 너무 많으신 거예요. 그리고 가끔 한두 번씩 와보면 너무 따뜻하시고 또 나눠주시는 말씀에 너무 이제 많은 배움이 있었고 해서 종종 와서 조금씩 경청하고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그 경기도 양평이라는 곳에서 양평을 뒤집으면 평양이 된다고 거짓하면서 그곳에서 또 많은 이제 먼저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제 혼자가 아닌 또 같은 뜻을 품은 분들과 함께 그 다양한 사업체를 세워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월달에 고려대학교를 6년 만에 졸업하고 어렵게 학부를 그러면서 또 졸업을 마치자마자 새 사업들을 펼쳤는데 너무 잘 되고 있습니다. 놀러 오시면 힐링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주찬양이었습니다. 친구 같이 왔구나, 그지? 네, 같이 평양 아니고 양평이요. 그 이정수 장군 사무총장 이거 있잖아요. 우리 그동안 우리의 포럼이 한 15년, 6년 이렇게 운영하면서 모든 강사들이 물론 참석했던 우리 팀들도 뭐 어떤 강사의 능력이 다 있지만은 재능 기부를 해왔어요. 재능 기부 발표를 했는데, 근데 이제 이번에 우리 이정수 장군이 그래도 여기 발표한 분 수고했는데 수고료를 갖다 이제 좀 줍시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 이제 김 박사, 이동윤 박사, 이정수 장군. 뭐 조그마한 건데 우리 저기 포럼 멤버들이 성의로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너무 감사해서
다시 이거를 우리 저 선배님 요 글로벌 코리아에다가 다시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제가 그러면 너무 제가 장군님한테 제가 세무 관리를 하기 때문에 넙죽 받겠습니다. 저기 여기 보시면은 다 학자들 저기 우리 유재갑 박사님, 우리 최종대 박사, 고강사님, 우리 박 대표가 이렇게 쭉 있고 여기 다 그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는 분인데 제가 15년 하면서 우리 포럼에서 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최소한도 한 1년 정도는 좀 참석하고 그다음에 좀 해라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 저는 응안하면 다 한마디 하시게끔 시간을 주는데 오늘은 이제 요 정도 마무리하면서 조금 제가 이제 요 강의한 내용은 제가 항상 적습니다. 이렇게 적는데 조금 전에 우리 그 이재춘 대사님 또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우리의 적이 결국 우리 적이 내부의 적이 있고 외부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분석을 많이 하고 한다 하지만 진짜 우리 한국 내부에 보면 내부의 적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내부의 적 때문에. 그래서 이 내부의 적이 왜 이렇게 생겼냐. 저는 40년 동안 거의 40년이라고 보는데 40년 동안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이 두뇌와 가슴을 갖다가 세뇌 선동시킨 그 역사 전쟁에서 우리가 다 오염이 돼. 그 내부의 적이 이렇게 많이 형성이 돼가지고 도저히 우리가 무슨 내부의 적 생각하기 전에 내부의 적 때문에 우리 한국이 지금 지리멸렬하고 이런 단계다. 그런 점에서 역사전쟁, 특히 역사전쟁에서 우리가 가장 핵심이 5.18입니다. 군 출신 아니면 군 출신들이 많은데 안보를 평생한 사람들인데 결국 5.18 문제입니다. 강조 가서 우리 대한민국을 우리는 지키려고 국민의 군대를 지키려고 한 건데 결국 우리 군이 지금 40년 동안 국민에게 세뇌된 게 뭐냐. 너희 군인이 국민을 죽인 학살 군인 아니냐. 응? 너희 군인들 그 당시에 내란하고 말이지. 하극상 해가지고 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교과서에다 다 바꿨어. 역사책에 다 바꾸고. 이렇게 하니까 내가 그랬어요. 우리 육사 후배들, 육사 40기 이후들 이래 보면은 뭐 장관도 하고 쭉 이래 있는데 보면은 이 후배들이 정신적인 이 세뇌 선동이 되는 이런 상태에 있지 않나 정도로 우리가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부의 적에 대해서는 이 문제를 우리가 특히 우리 정규 4년제 육사가 만든 것이 어디냐? 5공화국 7년이다. 이승만 대통령이 그 어려운 시기에 자유를 창시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18년 동안 한강기직에 기초를 이루었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IT, 반도체 한 단계 올려가지고 88 올림픽을 성공해가지고 한강기직의 완성을 이룬 것이 5공화국이었죠. 이 공화국을 갖다가 그야말로 학살자 집단으로 교과서에 선동을 된 거예요. 역사전쟁에서 우리가 내부의 적을 갖다가 일단 정리를 항상 해야 돼요. 항상. 그 다음에 외부의 적이 지금 우리 토론에서도 이렇게 나왔지만 저희가 국민으로서 걱정이 되는 게 이런 우크라이나 이런 전쟁을 해가지고 결국은 뭐 요즘 뭐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하지만 결국 중국이 역할을 많이 지금 하고 있죠. 그건 사실 이제 많이 하고 있는데 중국도 걱정이고 북한도 걱정인데 우리가 지금 현재 좀 취약점이 뭐냐 솔직히 현실적으로 현재 취약점이 뭐냐면 이번에 한미연합사령부가 44년 동안 용산시대에 한미연합 존재를 했어요. 대한민국의 전쟁에 관련되어 있는 법적 제도적인 모든 책임을 한미연합에서 수행을 했어요. 대한민국이 우리 각군 본부가 있지만 어떻게 하면 스포트를 잘할 것인가, 교육을 잘 시켜가지고 연합사가 전쟁하는데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할 것인가, 이런 체제가 44년 동안 지속이 되었어요. 수도권을 지켜야 되고 북쪽에 올라서 수복된 지역을 갖다가 해가 통일로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했는데 이번에 이 사령부가 용산에서 지난 가을에 다 가버렸어요. 어디로 갔냐? 평택으로 다 갔어요. 평택에는 직결된 지역이에요. 여기는 전에는
JSA도 있었고 수도권의 중심은 용산 방카에서 있으면서 수도권 2천만 원 지킨다는 이런 개념이 확고하게 있었는데 이게 다 내려갔죠. 평택으로. 그래서 평택에 있으면서 우리를 적절하게 도와주는 걸 갖다가 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단단해야 된다. 한국이 월남같이 허물허물하면 평택에서 약 10만 명이 들어가요. 2만 5천 명 플러스 가족들에가 한 10만 명이 수용할 수 있는 곳인데 여기에는 건설을 잘해가지고 항공활주로 그다음 항구를 잘 지어가지고 한국에서 문제가 건강하게 잘 되면 한미일 동맹이 잘 돼가지고 확실히 할 수 있고 이것이 보면 빨간거 파란 색깔이 섞여가지고 대한민국이 혼돈된 상태에 있으면 도저히 사업 못하겠다. 갈 수도 있는 거예요. 평택에서는 그런 식으로 10만 명이 한꺼번에 갈 수 있는 그런 두 개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 미국의 위치가 굉장히 지금 좀 저희가 볼 때는 저희가 다 여기서 한 20-30년 다 미국 가서 공부했죠. 가서 이렇게 온다고 지금 하고는 미국이 상당히 걱정이 돼요. 노숙자 생기고 크게 마약 문제 생기는데 그 이번 정부에서 보니까 뭐 시진핑이는 계속 푸틴하고 뭐 브라질 대통령은 또 시진핑을 만나고 이란, 사우디아라비아는 또 자기들끼리 또 협조하고 해가 미국과 좀 등을 치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현상이 이런 생기는 문제. 미국 국내 텍사스 문제라든가 장벽 문제를 포함한 이런 게 생기다 보니까 미국 국내의 사정을 비교해 볼 때 상당히 디클라인 되는 이런 현상도 있다 이지. 그래서 우리는 지금 44년의 용산시대 끝나고 평택시대 열렸고 그 다음 미국이라는 현재 위치가 상당히 어려운 국내적으로 어려운 이런 상황인데 그랬을 때 우리 한반도 문제고 대만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게 접속이 될 때 이것도 우리의 예보의 적이 된다. 그리고 북한의 핵은 뭐 여기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저는 한미 원자력 협정 빨리 좀 바꿔주라. 일본하고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한미 원자력 협정 수준으로 우리 한국이 올려야 된다. 우리는 몇 그램도 못 만드는데 일본은 뭐 40톤 6천 개를 만들 수 있는 게 딱 돼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것도 하나씩 하면서 뭐 삼축체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 한데 또 윤 정부가 이런 걸 갖다가 확실하고 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198번째 오늘 포럼을 하는데 우리 김동명 박사, 그 다음에 우리 주원식 장군, 권태현 장군, 권태한 장군, 윤전 박사 세 분이 공식적으로 토론에 임해주셨고 또 몇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정상 행정상 좀 받아주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 좀 낯선 곳인데 여기 찾아와 주심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우리 포럼에 대한 애정과 열정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는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이곳을 찾아주시지 않았나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참석한 회원 중에서 가장 연장자가 우리 이재춘 러시아 대사님입니다. 우리 이재춘 대사님은 저와 가장 존경하면서 또 후배들이 가장 존경하는 그런 분입니다. 미국 대사관에서 같이 근무를 하고 전에 이병호 국정원장께서 이재춘 대사님하고 저희 가족하고 워싱턴에 계시는 이원상 목사님을 부부를 초대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그 따뜻함을 느끼고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참석하신 이희문 목사가 계십니다. 이희문 목사님은 워싱턴에서 18년간 담임 목사를 하시다가 이 한국에 종북 좌파 척결한다고 이 엄청난 용기와 에너지를 가지고 강화문에 지금 나서고 있는 진짜 용기 있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존경하기 때문에 같이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 이동명 교수 박사가 강의를 했는데 평소에 강의 내용 또 논문 이런 것을 제가 많이 지켜봤는데 독일 문제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안보에 대한 전사적으로 분석하고 진단하고 그 다음에 정리하는 가장 뛰어난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학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단히 저는 감동을 많이 받습니다. 이런 분이 오늘 모든 것을 박차고 여기 와가지고 강의해 준 것에 대해서 저는 일단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 분의 발제자들이 노셔가지고 발표한 내용도 대단히 건질 것이 많은, 건더기가 많은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임은 그 어느 때보다도 잘 정제되고 모양새를 갖춘 그런 모임이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이 모임에 아무런 그 금전적인 가치를 갖지 못하는데도 여기 와가지고 취재를 해주시는 여기 김용선 태극 FM 유튜브 사장님이 나오셨습니다. 잠깐만요. 그래서 우리 위원장께서 저보고 금전을 좀 준비를 하라고 했는데 제가 준비를 못했어요. 근데 마침 우리 김동현 위원장께서 저한테 터닝해 준 것이 있어가지고 이걸 다시 저 재량으로 전달하겠습니다. 촌짐이지만. 제가 이렇게 지켜보면서 우리 김용선 이분께서 간혹 이야기를 하는 것 들어보면은 진짜 애국자입니다. 최전방, 최전선에 나와 있는 정부 좌파 척결 앞잡이입니다. 큰 박수를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장소가 좀 애매하였지만은 오늘 좋은 강의를 해주신 분들에 의해서 따뜻하고 아늑한 그런 기분이 들어가지고 저도 대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녁 식사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윤 목사님께서 소개한 장소인데 제가 가보니까 우리 객에 맞지 않는 그런 데입니다. 그런데 허영만의 맛집 여행하는 것처럼 장소가 협소하고 모양새가 갖추어 있지 않지만은 좋은 음식을 제공한다는 뜻으로 그곳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식사를 하기. 네, 이부 토론의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